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토지이용 규제 서비스를 통해서 나오는 토지이용 계획원,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의 폭에 따라서 도로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도로 상태가 접합인지 저촉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도로와 접합하고 도로와 저촉이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도로의 접합이라는 것은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와 딱 경계를 이루고 맞닿아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앞으로 내 토지는 하나도 침범하지 않고 그 앞으로 바로 도로가 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예를 들어서 구입한 토지가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도로를 내지 않아도 도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도로와 저촉된 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의한 도로선이 내 토지를 침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지금 내 토지의 일부가 향후에 앞으로 도로가 확장될 경우에 지금은 내가 여기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만 향후에 도로가 확장되게 되면 이 땅은 수용이 돼서 도로로 편입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일부나 전부가 도로로 수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도로 저촉된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인데 도로에 저촉돼 있어서 나중에 여기가 보상을 통해서 수용을 당해서 보상금을 돌려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 땅의 다른 용도로 벌써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수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 토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용당하고 남은 토지, 잔여지의 가치는 전체 이 토지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면적이 작을수록 토지의 활용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기왕에 토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도로에 저촉된 땅보다는 접합된 토지가 훨씬 더 좋은 의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용도지역과 지금까지 배웠던 용도지역과 지목, 그 다음에 도로의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에서 토지의 용도 지역 확인하는 거 숙제로 제가 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기 사진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 333-3번지에 있는 대지 650제곱미터의 땅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지목이 나와 있죠. 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는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주로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색깔이 되어 있고요. 주거지역은 노란 색깔, 상업지역은 빨간 색깔로 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지는 당연히 초록색이겠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인데요. 여기는 양평이나 가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가 엄청나게 뭐가 많더라. 예, 그런 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땅은 규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땅, 이런 땅들이 개발하기 좋은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어떤 토지나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면 법에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적률 말고 해당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용적률이 얼마인지를 자치벽규 시스템에 가서 확인을 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얼마까지인지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된 숙제를 지난주에 냈습니다. 어려운 숙제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땅들, 규제가 별로 없는 땅들은 좋은 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숙제를 하셔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등기제도에 앞서서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상식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확정일자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날짜를 컨펌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날짜입니다. 자, 확정일자는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전입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를 찍어주는데, 도장으로 날짜를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가 확정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라는 거 왜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확정일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를 했어요. 어떤 집에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잘 갚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갔기 때문에 담보로 잡혀있던 이 집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요. 자, 이 경우에 나는 내가 계약서를 쓰고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모든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러한 경우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내가 이 집에 살고 있고 언제부터 살고 있고 이 집에 대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자,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집주인이 만약에 경매로 이 집이 넘어가는 경우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대금에서 집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전입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는 왜 필요할까요? 자, 만약 집주인이 바뀌어 갑자기 나가기라도 한다거나 모르는 사이에 집이 팔리거나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집주인이 갑자기 나한테 여기 살고 있었는데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내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예,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오면 이런 임차인의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집이 매매를 하거나 집주인이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주에게 세입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를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다 치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전입신고와 더불어서 내 임대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계약서에다가 동사무소,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가서 확정일자를 딱 도장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날짜,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 10일 날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5월 10일부터 내가 그 집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 나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 여기에 우리가 확정일자에 대한 개념을 써놓은 걸 읽어보면 자,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구제해 줄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준은 먼저 이사를 와서 계약과 상관없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개똥이라는 사람은 2020년 4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4월 2일 날 이사를 하고 그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홍길동 씨는 2020년 3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3월 20일 날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 4월 8일 현재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 받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한 개념을 배워서 내일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러면 누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누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늦게 이사 왔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김개똥 씨가 순번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또 교수님 내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왜 굳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전세권도 확정일자와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한테 전세권보다는 확정일자를 알려드릴까요? 그 이유는요. 전세권 설정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의 합의에 따라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 권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임대인도 이렇게 이 사람이 전세금을 이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내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또 나중에 여기 문제되는 경우에 전세금을 내가 반환하겠다 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집을 처분해서 돌려주겠다 라고 임대인과 합의를 한 후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는 게 무효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집주인의 동의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권 설정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자,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엑스트라로 돈이 들어갑니다. 얼마가 들어가느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전세 보증금의 0.2%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가해서 교육세가 등록세의 20%가 붙고요. 다시 거기에 증지라고 해서 내가 이 전세권에 대한 서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물건 하나당 15,000원이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세보증금 2억짜리 집을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록세는 2억 원에 0.2%니까 40만 원, 교육세는 이 40만 원에 다시 20%, 그래서 8만 원, 그 다음에 집 한 채예요. 그래서 증지 한 건에 15,000원, 그러면 총 49만 5천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요. 자, 이렇게 돈이 발생하고 또 집주인의 동의도 요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신청만 하면 다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답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그 효력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임차인이 직접 권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서 전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그런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정일자 그럼 어떻게 받느냐? 요즘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 IT 기술을 적용해서 생활이 편리해지게 됐죠. 그래서 이 확정일자도 과거와 달리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거기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세요 하고 꽝 받아오면 끝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민센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가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먼저 한 후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스캔을 하고 PDF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셔도 되고 민원24라는 사이트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첨단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도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자, 네이버에서 민원24 이렇게 치시면 맨 위에 정부24라는 게 보여요. 요걸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 정부24에서 처리해주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죠. 이 중에
예, 가운데 전입신고가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전입신고 여기에 인터넷 방문하고 처리는 즉시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신청을 하면 예, 바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가 되고 나면 자, 민원포탈 24라는 것을 예, 여기를 누르셔도 좋고요. 저는 예, 더 빠르게 인터넷 인터넷 등기소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이렇게 뜹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예,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메뉴에서 예, 확정일자 메뉴가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면 바로 예, 우리가 확정일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단 여기에 보시면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계약 사인했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아니라 예, 원본을 스캔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스캔한 파일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예, 이 확정일자 신청 처리 절차하고 예, 각종 정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 얘를 발급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귀찮다고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룰 이유가 없어요. 잠깐의 이 귀찮음이 우리의 전세금 또 임대보증금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렇게 시간만 10분 정도 투자하면 예, 안전하게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확정일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동산 등기 제도와 계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등기 제도와 계약은 제가 밑에 두 가지를 써놨는데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써놨습니다. 내가 목돈을 가지고 전세 계약을 했을 때 또는 뭐 월세도 마찬가지 임대보증금의 규모가 꽤 크죠. 이런 경우에 내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 제도와 계약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이거는 계약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집주인과 짜고 사기를 치는 경우 또는 실제 집주인이 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계약을 해서 예, 사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당하지 않는 방법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직 계약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등기부를 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간단한 영상으로 등기제도와 계약에 대한 것들을 개략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이것만 알면 끝. 전세보증은 반환보증 제도 이렇게 달라졌다. 난생 처음 전세 계약하는 당신이 꼭 봐야 하는 영상. 야, 너도 전세 계약 할 수 있어. 요즘 젊은 분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 법률 용어라든지 등기부등본을 잘못 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전세 계약 경험이 비교적 적으니
전세 계약에 대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최근 뉴스에 보면 수도권에서 100여 가구가 거액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셨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세요? 저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보고 직접 꼼꼼히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등기부등본을 계약할 당시에도 계약 후에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등기소에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등기부를 쉽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또 준비를 해왔죠. 철저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죠.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소 그리고 뭐 부동산 건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 뭐 소유자가 누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소유권 관련 분쟁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고 또 이제 을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외에도 또 이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담보로 이 부동산을 쓰고 있다든지 이러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의 지금 상황을 알려면 이 등기부등본을 꼭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치워놓고 다시 예, 한번 그냥 치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압류, 근저당 이런 용어들이 너무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이 근저당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저당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이 부동산에는 이만큼 담보가 잡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고 또 가압류 같은 경우 뭐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임차인들이 유심히 보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억울하게도 뭐 임차를 하다가 갑자기 조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최대한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이런 손해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원룸이나 빌라 같은 곳에 등기부를 확인할 때 좀 더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건물 하나라고 하고 호수별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부에 따라서 이 건물의 모양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통째로 하나의 소유자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의 호수별로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임대차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드린 것처럼 다세대는 호수별로 소유자가 있고 권리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가구는 건물 전체를 이제 권리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 한 호수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세대는 그 호수 사람들과만 권리관계를 이제 따지면 된다고 하면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물의 뭐 임차인이라든지 법률관계가 다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이런 설명을 좀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전세계약서를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맞습니다. 제가 또 계약서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짠. 제가 들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 계약서라는 것을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이 약속, 그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약속을 다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다 내용이 적혀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임대인, 임차인 그러니까는 정말 집주인과 세입자인지를 꼭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 소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동산 등기부상의 내용이랑 동일한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적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게 이 특약사항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근저당을 언제까지 집주인이 갚아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꼭 여기에 나와야 돼요. 그런 내용이. 그리고 만약에 못 갚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까지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어겼을 때도 뭐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서 특약사항을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로 하면 안 되고 꼭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겠네요. 역시 맞습니다.
요새 좀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얘기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한데요. 우선 거기 접속을 하셔서 본인 인증 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자계약과 동시에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대출금이나 뭐 등기 수수료 할인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아시고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좋은 정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또 하나 안전장치로 주택도시 보증공사.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임대인이 만약에 임차인에게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대신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인데요. 예. 최근에 조금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요. 예. 기존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지만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이 전세 특례 확대를 통해서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좀 개선했어요. 되게 좋네요. 근데 다만 이런 특례 보증의 경우에는 전세금 요건이 조금 더 강화돼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예.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전세금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약간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고요. 예. 기존에 없었던 소득 요건이 신설되어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꽤 제도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제도를 쓰시려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제도를 좀 잘 알고 가셔야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제 확대가 됐으니까 아마 기존에 가입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좀 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가 그러면 뭐 아파트라든지 원룸, 오피스텔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살고 있는데 저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인 임차인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계약 시 근린 생활시설 같은 것들은 가입이 안 되니까 이런 점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네. 예. 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만 신청해야 된다, 뭐 받은 후에 신청해야 된다, 이 확정일자와 관련해서는 뭐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상담을 받았던 게, 이 보증료라는 금액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본인한테 좀 부담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증료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 0.128%, 아파트 외의 경우에는 연 0.154%의 보증료율이 적용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보증료가 약 3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하시거나 아니면 일시 납부를 하셔야지 보증이 가입이 됩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아쉽게도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혜택을 못 받으실 것 같은데, 참고로 신혼부부 할인 제도가 있어서요.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만 이런 할인 혜택이 적용됐는데, 이제는 7년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런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못한 것도 서러운데 이런 혜택까지 또 굉장히 서럽네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 첫 촬영이라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고 굉장히 떨려서 촬영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변호사님께 법적인 상식들 많이 얻어가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 차장님께 굉장히 자세하게 듣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이제 자주 뵙겠죠? 저희 법적인 건 아닌 상태에서 많이 뵙죠. 네. 야, 너도 전세계약 할 수 있어. 말이 안 맞긴 하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